오늘은 이버스몰 모델에 대해서 또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쪽 여기 넣은 글을 읽어보면 모델은 기본적으로 라지 시그널의 등가 회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회로 안에서 이런 PNP 베이스 컬렉터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생겨먹은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같은 등가의 어, 네모 블락의 회로로 바꿀까?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라지 시그널이니까 2미터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관계식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이 안에 회로 심볼을 다이오드 뭐 아마 결과부터 얘기하면 다이오드도 들어갈 거고요. 커런트 소스도 넣을 겁니다. 말 나온 김에 뒤에 살짝 보러 가면 여기 있습니다. 네, 보이죠? 이렇게 생긴 네모 박스에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있고 전류가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죠? 그 안에 보면 다이오드도 있고 전류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런 라지 시그널 등가 회로가 뭘 하냐면 이렇게 서술을 해줘요. 액티브 세츄레이션 영역. BJT가 동작할 때 우리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죠. 위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출력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볼티지입니다. 우리 지금 PMP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PMP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쪽이 2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요. 2미터를 커먼으로 잡을 겁니다. 커먼 2미터 컨피그레이션에서 얘를 기준으로 요 전압차 VEC죠. 이게 이제 V 아웃풋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입력은 뭡니까? 아니, 출력은 뭡니까? 하면 똑같이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IC 요놈이 어, 출력 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력 전류와 출력 전압을 놓고 그린 그림을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인풋 캐릭터리스틱은 그럼 뭔가요? 하면 요 X축이 인풋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BJT는 전류가 들어가서 뭐이 심볼상 전류가 베이스 우리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 IB가 입력 전류가 될 겁니다. I. 네. 물론 이제 이걸 입력 전압으로 바꾸고 싶으면 또 2미터가 공통 기준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VEB 요놈이 입력 전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입력에 대해서 요 출력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아웃풋 캐릭터리스틱만 그린 거라서 VEC가 X축에 있고 출력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NPN으로 했으면 VCE가 될 겁니다. NPN이면 심볼이 요렇게 생겨 나와서 요쪽이 2m가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기준 전압으로 잡으면 이건 컬렉터가 되니까 요렇게 잡아서 VCE로 씁니다. 2m가 낮은 전압이 될 겁니다. PNP에는 2m가 사실은 가장 높은 전압에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파워 전압이 2m에 밀릴 겁니다. 이건 이제 컨셉적으로 풀업 네트워크, 풀다운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해서 디지털 회로를 일반화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모스 FET 공부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아웃풋 특성 곡선에서 이렇게 경계를 나눠서 이쪽은 세츄레이션 영역, 여기 안쪽은 액티브 영역 이렇게 앞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때 여기 일정한 전류가 출력단의 전압 VEC, VEC가 여기나 요 값이나 여기 값이나 또 더 키워서 여기 값이나 출력 전압을 아무리 바꿔본들 나오는 출력 전류는 변치 않습니다. 즉 VEC에 의해서 출력 전류 IC가 이렇게 함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러니까 저항이 아니죠. 만약에 2미터라고 하는 거랑 컬렉터가 있을 때 이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 IC가 있을 때 양쪽의 전압 VEC에 의해서 IC가 결정된다. 이러면 저항이에요. 일종의. 그죠? 지금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닌 게 여기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출력값, 요 Y축의 요 값은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입력되는 전류 IB가 얼마냐에 따라서 IB1, 뭐 IB2 값, IB3 값 이렇게 입력 베이스 전류에 흐르는 전류 값을 예를 들어 증가시켰더니
IB2인 경우에는 여기가 IC2가 나오고 여기는 IC3가 나오고 서로 다른 값이 나오죠. IC1 네,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3의 단자에 들어가든 나오든 제3의 단자에 흐르는 요 전류죠. 베이스에 흐르는 입력 전류값에 의해서 출력단의 전압값이 결판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동작을 잘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 이 그림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런 라지 시그널 등가 회로를 결국은 이버스몰 모델로 표현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미 뒤에서 잠깐 봤지만 이 모델을 이용하면 주어진 VBE, VBC니까 뭐 입출력 전압값들을 알면 그 입력 출력단의 전류값을 계산합니다. 거꾸로 뭐 전류값 알면 전압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네모 여기 있네요. 요런 블랙박스 요 네모에 들어가는 여기에 무슨 모델이 어떤 회로 성분으로 블랙박스 안을 만들어낼 건가에 의해서 IE, IC, IB 그리고 여기 양단의 이런 전압들 다 계산해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어떻게 저 모델을 만들어야 할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부터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PMP로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을 때 결국은 이미터 베이스 양단의 전압차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컬렉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죠? 항상 우리 여기 이쪽 이미터 쪽 여기를 플러스로 잡고 이쪽 베이스를 마이너스 잡았으니까 요렇게 PN 다이오드의 양단의 전압차가 요 녀석입니다. 그죠? 2m 베이스니까 V2에서 VB 뺀 거니까. 그다음에 이쪽은 컬렉터 정션이라고 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플러스 잡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잡아서 요 정션에 인가되는 어플라이드 볼티지 VA 값이 여기 VCB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브랜치를 요렇게 도선을 다 연결해서 흐르는 전류값이 IE가 되면 나가는 거 IB, IC 두 개의 합이다. 그래서 이거는 IB 더하기 IC 키르요프의 법칙에 따라서 될 겁니다. 대충 그림은 다 그렸고 이제 여기 있는 물리 현상도 우리가 다 확실히 이해를 해서 앞선 강의에서 찾아낸 게 IE는 어떻게 되고 요 전력값 엄청나게 길게 쫙 썼었죠. 거기에 VEB와 VCB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이 두 개의 전압에 의해서 결판난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다음 IC도 앞에서 구했습니다. 엄청 길게 썼었죠. 거기도 VEB가 있었고 VCB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가는 전류값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걸 한 번에 그리려고 하면 어려우니 전략이 이겁니다. 첫 번째, 한쪽 꺼입니다. 두 번째, 반대쪽 꺼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끄고 여기를 셧다운 시키고 0볼트를 주니까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게 터미널 커런트죠.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봅시다. 베이스 이 전류는 그냥 공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 있네. 요 식에서 IB는 IE에서 IC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번씩, 요거 2번씩 하면 이거는 그냥 1에서 2 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식이 여기 먼저 컨닝을 해보면 딱 봐도 위에서 밑에 빼가지고 1 빼기 알파 맞네.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요 둘을 찾아봅시다. 요 둘 찾는 건 쉬워요. VCB 0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여기 좀 내려가. VCB 여기에 0 넣으세요. 0. 그리고 여기도 VCB 0 넣으면 엑스포넨셜이 0 쓰면 1이니까 1 빼기 1이면 다 죽잖아. 그럼 다 지우면 돼요. 그러면 이미터 커런트는 요 앞만 쳐다보면 요 뒤에 있는 녀석만 땡겨오면 요 앞쪽에 있는 요만큼을 IF 낫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IF 낫을 요 밑에도 하나 써뒀는데요. IF 낫이 요게 이제 공통의 값이라서 있고요. 여기 알파 F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뭐지인데요. IC를 먼저 봅시다. IC 같은 경우는 VCB가 0일 때 D를 다 날리면 요만큼 남잖아요. 여기서 뒤에 있는 괄호를 이쪽으로 당겨고 여기 앞부분에 있는 텀이 알파 F, IF 낫입니다. 그러면 코드 위에 있는 요 앞쪽 텀이랑 뒤에 있는 텀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저 비슷한 것들의 관계식이 여기 나옵니다. 알파 F, IF 낫이 그 여기 있죠. 알파 F, IF 낫. 그게 요만큼 덩어리잖아요. 여기 있어요. 똑같아요. 네, 알파 F, IF 낫이라 쓰고요. 그다음에 얘 동그라미 친 얘가 알파 F, IF 낫인데 요거에
알파 F를 나누었더니 위에 거가 나온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이 복잡하니까 앞에 이렇게 우리 다이오드 이렇게 보면 이거 다이오드 이퀘이션의 그 모양이랑 똑같죠. I는 I not exponential Q VA 나누기 KT 빼기 1.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든 겁니다. 얘도 그렇게 만들고요. 그럼 베이스 커런트는 뭐 둘이 빼면 나오고. 이 저자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일단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네, 다이오드 이퀘이션의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만들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결국은 여기 있는 거를 회로 성분으로, 회로 심볼로 표현을 하자면 다이오드가 만만 배운 거이기도 하고 또 아는 거니까 결국은 IE 값을 여기 IE 값은 결국 다이오드 전류하고 뭐로 할 겁니다. 여기 다이오드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요놈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다이오드 이퀘이션의 식의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도 봅시다. VEB가 0이니까 이번에는 이 앞쪽을 다 지우면 됩니다. 여기 다 날라갑니다. 네. 뒤에 얘만 남았겠죠? 그래서 뒤에 괄호 뒤에 있는 이 녀석을 공통으로 묶어오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그대로 살려서 예, I 2m니까 I 2m에 예,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을 알파 R, IR 낫이라 했습니다. 알파 R, IR 낫이라 했는데 잠깐만 아까 전에 알파 알파 F에 IF 낫도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식으로 가봅시다. 요 놈하고요. 요 놈하고요. 똑같아요. 요 앞에 QA까지 끌고 오세요. 똑같죠? 네.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쓴 거예요. 다 똑같다고. 요놈 기준으로 요렇게도 정의하고 요렇게도 정의한 거.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2m 라르슨 이저 콜렉터 쪽 쳐다보면 그만큼의 식이 있는데 결국은 요 세모 친 텀이랑 요 위에 동그라미 친 요 두 텀 사이에 알파를 곱해서 씁시다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 이케이션의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도 똑같이 얻고 나면 IP 구하는 거 위에서 밑에 빼면 되니까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용어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알파 R도 있었고 아까 알파 F도 있었잖아요. 요거를 일단은 다음과 같이 단어로 이해를 일단 이해합시다. 요거는 회로 모델을 보면 좀 더 쉽게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라지 시그널 등가 회로를 찾고 싶었는데 앞선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전략이 그거였죠. 이렇게 원래 앞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렇게 IE와 IC 값이 길었는데 한꺼번에 처리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있는 요 회로 모델에서 이거 동시에 감안해가지고 이 2m 전류가 결판이 나는데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드니까 한쪽 껐잖아요. 근데 원래라면 양쪽이 다 0이 아니겠죠? 네, 0이 아니니까 그냥 얘가 켜져서 기여하는 분이 있고 얘가 켜져서 또 기여하는 분이 있을 테니 그럼 각각을 끈 다음에 얻은 다음에 둘을 더하면 되죠. 이거는 리니어 서킷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얘가 0볼트일 때 VCB에 의해서 I 2m 전류가 형성되고 또 VEB가 0이 아닐 때 VCB가 0임으로써 또 I 2m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아니까 그냥 단순히 나오면 되겠구나. 회로에 나오는 슈퍼포지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VEB랑 VCB가 둘 다 0이 아닐 테니 앞에서 구한 건 이겁니다. IC 여기 하나 구했고 여기도 IC 하나 구했으니 이 둘을 그냥 단순히 더합시다 하는 겁니다. 더해서 쓴 겁니다. 그렇죠? 2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구한 두 가지 공분이 어디 있냐면 얘입니다. 요 위에 있는 요 동그라미 치는 얘랑 요 밑에 있는 요 놈이랑 그 둘이 그냥 더하면 됩니다. 더해서 그냥 식을 예쁘게 쓴 겁니다. 쓰고 나서 이제 식을 가만히 고찰을 해보면 야 이거 IC 2m부터 봅시다. I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전류는 얘랑의 합이에요. 부호가 반대죠. 네. 일단 요 놈이 2m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걸 IF라고 하고 IF 요 브랜치를 따라 흘러가는 요런 전류 성분을 IF라고 한다면 식의 모양을 딱 째려보니까 이거 다이오드 이케이션이네. 그러면 요 식을 표현하는 회로 성분은 다이오드야 라고 쓰고 근데 여기 결정하는 전압은 VEB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PN이라고 상상하면 왼쪽에 2m 그럼 여기는 요 노드의 전압은 베이스. 그럼 됐네. 양쪽의 전압값 VEB를 써서 거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는 다이오드 이케이션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쪽 브랜치를 따라 흐르는 IF 전류는 다이오드 회로로 다이오드 심볼을 끌고 와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결론 내립니다. 자, 그다음 이쪽 봅시다. 여기 보기 전에 일단 요건 조금 놔두고 IC부터 봅시다. IC는 이렇게 나가는 전류라고 했죠. 여기도 가만히 쳐다보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뒤에 거 먼저 볼게요. 딱 봐도 I 낫에 엑스포넨셜에 전압 주고 빼기 1 다이오드죠. 근데 요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게 IC인데 저희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반대로 흘러가는 요 브랜치를 하나 만들면 되겠구나. 그럼 요렇게 흘러가는 요 뒤에 있는 전류를 마이너스 IR이라고 쓰면 방향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 여기는 방향을 반대로 쓰니까 IR 하고 생긴 모양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이고 전압을 확인하면 되죠. VCB 맞나? 오른쪽이 플러스 VC, 왼쪽 전압이 베이스 VB, VCB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CB 됐네. 이쪽으로 가는 거 IR. 이거 그 다이오드로 심볼 여기 박아 넣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확정됩니다. 됐죠? 두 개 했습니다. 지우고 정리하면 2미터 쪽 예 확인했고 컬렉터 쪽 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텀 봅시다. 2미터 다시 갑시다. 요거 보면 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일단 전류의 방향은 2미터하고 반대입니다. 요거는 하나의 추가된 더하기로 해서 하나 더 붙었으니까 여기서 전류가 하나 나가고 또 다른 전류 하나 나가니까 이렇게 브랜치를 그리고요. 가만히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면 VCB예요. VCB. 야, 지금 나는 EV인데 쟤는 CB네. CB 아까 그려놓은 거 여기. 이쪽 전압차죠. VCB. 이 VCB에 의해서 뭔가 전류가 결정되죠. 근데 나는 IE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나는 IE를 봐야 되는데 이 양단의 전압 VEB와 아무 상관없는 제3의 단자에서 전류가 결정되죠. 이게 회로에서 나오는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입니다. 자, 그러면 IE에서 이 방향이 마이너스이니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 이렇게 잡습니다. 됐죠? 전류 잡고 얘는 VCB에 의한 거니까 VCB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 R 빼고 D만 쳐다보세요. 알파 R 빼고 D만. 잠깐. 저 알파 R 빼고 뒤에 쳐다봤더니 놈이랑 똑같아요. 요렇게 식이 그죠? 요렇게 파란색 친 거는. 야, 저거 아까 전에 IR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렇게 큰 네모 친 거는 마이너스 알파 R IR이에요. 됐네. 알파 R IR 쓰고 영항면 반대니까 화살 이쪽으로 해서 그놈에 의해서 전류가 결판납니다. 됐죠? 그래서 알파 R IR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얼마 흐르느냐에 의존해서 2미터 베이스 사이의 요 방향으로 전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IC 아까 하나 빠뜨려 먹은 거 요거 봅시다. 요것도 보면 알파 F만 덜어내고 D만 쳐다보면 오호 이거 아까 전에 요 밑에 있는 요 놈이랑 똑같네 죠 여기 있는 요 가로치면 똑같죠? 그러면 IF라고 있잖아요. 요 가로친 거 여기 IF. 요 전류값에 의해서 베이스 이미 아니, 베이스 이미터에 흐르는 베이스 이미터 요 사이죠. 요 양단의 이미터 베이스 요쪽의 전압차에 의해서 IF가 결정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몇 배 해주면 알파 F배만큼 한 거죠. IF하고 알파 F배만큼 한 게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IC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요 전류 흐름을 IC랑 같이 맞췄죠. 요 방향, 요 방향. 맞추고 대신에 요 전류 값을 결정하는 건 절대로 VCB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여기도 보세요. VEB잖아요. VEB예요. 이건 VCB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제3의 단자 어딘가의 전압값, 즉 옆에 옆 동네죠. VEB 얘에 의해서 IF가 결정되고 그 IF에 알파 F만큼 배수를 곱했더니 IC 단자에 흐르는 전류값을 한 텀을 이 첫 번째 텀을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 모양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래서 한눈에 보일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유도한 식을 IC, I를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누어서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버스 몰 모델입니다. 저렇게 바꾸어서 회로 그 시뮬레이션 툴들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BJT는 다이오드 하시고 다 설명이 대부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버스 몰 모델을 했고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그 다음 나오는 테마는 이 앞에 얘기하고 살짝 다른 겁니다. 지금부터 다루는 얘기는 앞서 공부한 건 다 아이디어란 BJT였다면 지금부터는 리얼한 BJT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조금 전까지 공부한 건 정말 아이디어란 트랜지스터입니다. 아이디어란 트랜지스터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이걸 겁니다. 아,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출력 전류 IC라고 했죠, 컬렉터에. 이 전류는 절대로 VEC, 출력 전압의 함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IC는 다른 전압, VEB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다. 제3의 단자. 1번 단자, 2번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제3의 단자, 3번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성적인 트랜지스터였어. 근데 지금부터 이 슬라이드에서 공부할 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절대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IC는 VEB에 의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VC, EC에 의한 것도 일부 들어가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부터 얘기를 꺼낼 겁니다. 즉, 출력 전류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출력 전압이 출력 전류를 제어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출력 전압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영향을 받는 거죠. 원치 않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입니다. 요걸 모스 FET 뒤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모스펫에서는 일종의 숏 채널 이펙트하고 단채널 효과죠, 한국말로.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를 스케일링 다운을 해서 100나노 하던 걸 10나노로 줄이면 모스펫이 정말 원래대로 잘 동작할까? 크기만 과연 줄어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아이디얼하다가 좀 리얼하게 바뀝니다. 그 의미는 출력 전압에 의해서 출력 전류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모스 FET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채널 거리가 짧아지면서 생기는 이슈인데 BJT에서 동일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베이스 비스 모듈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전제로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CLM,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그거하고 매칭이 되는 컨셉이 베이스 비스 모듈레이션. 그럼 베이스 비스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지금부터 봅시다. 이 얘기가 모스펫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걸 깨우치면 잘 배운 겁니다. 네, 가봅시다. 얘는 도대체 뭡니까? 베이스 폭이 변조,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지? 자, 여기 PNP, BJT로 계속 갑시다. 커먼 이미터 컨피그레이션이니까 이미터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기준을 꼭 0볼트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는 편의상 0볼트로 잡은 거고 실제 디지털 회로에 들어가면 PNP, BJT는 보통 여기 파워 전압, VDD라고 쓰는 파워 서플라이 전압에 주로 연결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냥 기준을 잡았습니다. 액티브 모드 동작입니다. 그 말은 이미터 베이스 정션, 줄여서 이미터 정션 쪽은 포워드 바이어스, 그래서 공집층이 좁죠. 베이스랑 컬렉터, 줄여서 컬렉터 정션 쪽은 리버스가 걸려 있습니다. 공집층이 넓은 걸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럴 때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 이게 이제 개인이죠. 베타 값으로 쓰기로 했었고, 앞에서 소자 파라미터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특히 이 W는 베이스의 QNR 영역입니다. WB하고 W는 완전 다른 컨셉이에요. 얘는 물리적인 특징이고요. 이 QNR 영역의, 베이스의 QNR 영역의 폭을, 베이스 영역을 관통해서 흐르는 소수 캐리어죠. 옆에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홀입니다. 베이스 안에 있는 이 홀이 이렇게 이동하는 디퓨전 랭스, 즉 여기 많고 많은 득실득실한 전자랑 리컨비네이션 하는 데까지 최소한 확산돼서 이동하는 거리를 디퓨전 랭스라 했죠. LB.
얘랑 W랑 비교해가지고 LB를 월등히 길게, 다른 말로 하면 베이스 위스를 굉장히 좁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 다 지운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분모 있는 거 위로 올려서 이렇게 식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식을 정리한 다음에 베이스 위스 W를 정말 좁게 이 값을 낮추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끌고 내려와서 뭘 그릴 거냐면 excess carrier concentration, 여기에 델타 PB라고 하면 베이스 영역에 x에 대한 함수로 항상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을 x라 잡기로 했죠. collector를 x 프라임, 이미터는 x2 프라임, 항상 소수 캐리어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x 방향 잡는다고 했었습니다. 이 x축을 여기 그대로 그리고 요 시작점 0부터 W니까 요 영역이 베이스 영역의 쿼제 뉴트럴 영역이 될 겁니다. 자, 이때 델타 PB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머리에 떠올려 보면 이게 원래라면 이렇게 엑스포넨셜하게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워낙 좁게 설계되어서 하이퍼 사인을 근사 그 미적분하게 나오는 하이, 하이퍼 사인 x는 결국은 x가 된다. 언제 요 값이 굉장히 0에 가까이 수렴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써보면 델타 PB는 직선의 함수가 나온다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쓴 건데요. 저기 그 W 베이스 폭이 BC니까 베이스하고 컬렉터죠. 요 양단의 리버스 전압을 얼마를 걸어주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날 겁니다. 근데 여기 일단 빨간 저기 검정색으로 강의 노트에 쓴 거는 양쪽이 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모드가 아직 아니죠. 요걸 이제 리버스를 걸어야 되겠죠. VCB니까 C 이게 음수로 더 내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VBC라고 쓰면 VBC가 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리버스 전류를 전압을 인가한다는 건데 리버스를 가하게 되면 이 공핍층 이렇게 확대될 겁니다. 물론 요놈이 좀 상대적으로 연하게 도핑되니까 요놈 좀 많이 확대되고 요놈 조금 덜 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확대는 됩니다. 그 말은 요 W 값이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언제요? 저기 컬렉터 정션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세게 거니까 굳이 VBC로 써보면 이 B가 N타입 쪽이잖아요. N타입 쪽에 전압을 더 높게 걸어서 리버스를 걸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VBC가 증가하게 되면 커브는 요 안으로 듭니다. 즉 액세스 캐리어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요 폭은 안으로 QNR 영역은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를 시험 문제라 생각하고 출력 전압 곡선의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라는 거. 우리가 공부한 아이디어란 BJT라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세츄레이션 리전이고 이쪽이 액티브 리전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여기 기울기 값은 오롯이 B 값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학습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베이스의 폭 W가 이렇게 좁아지기 시작하면 왜요? VBC를 키워서 좁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요거를 살펴보세요. VEC가 뭐지면 2m에서 컬렉터까지 전압이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2m하고 컬렉터 사이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고 싶으면 2m하고 베이스 사이 전압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 전압이 얼마인지 둘을 알고 더하면 2m 컬렉터 전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VEB 더하기 VBC입니다. 그죠? 뭐 이거는 굳이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더하기 그다음 VB 빼기 VC니까 여기 죽으면 VE, VC 빼기니까 VEC가 되죠. 네. 이렇게 될 텐데요. 내가 일부러 여기 VBC, 여기도 VBC를 했죠. VEB는 뭡니까? 근데 VEB는 여기 있는데 얘는 안 건드릴 거예요. 얘는 포워드 바이어스 딱 정해지면 set, 이게 상수값이에요. 상수.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VBC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즉 출력의 전압값을 올린다라는 의미는 VEB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입력 전압값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출력 전압을 올린다는 건 결국 VBC를 건드리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컬렉터 정션 쪽에 전압값이 늘어요. VBC가 느는 거니까 컬렉터 쪽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더 강하게 걸리는 겁니다. 이 출력 전압 곡선에서 전압을 이렇게 X 방향을 증가한다는 건 결국 VBC를 키우세요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컬렉터 정션 쪽을 리버스 바이어스를 더 세게 거세요. 이 같은 말이 W를 낮추세요라는 얘기입니다. W를 낮추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인데 시계 의존해서 보면 W 얘를 낮추면 베타 값은 늡니다. 근데 내가 입력되는 전류는 안 건드렸잖아요. 안 건드렸어요. IB는 안 건드렸으니 근데 얘가 커진다는 건 IC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가요. 이렇게 VBC가 늘면 IC도 늘어요. 이거 원치 않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요 슬롭이 난 제로 슬롭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그럼 뭡니까 하면 결국은 베이스 위스가 좁아져서 그래요. 만약에 이 W 값이 이 공핍층이 확장되더라도 예를 들어 W 값은 100, 확장된 건 0.1 이쯤 되면 뭐 0.1이야 뭐 무시 W 안 변했어요. 이거 내려간 거 사실상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얘도 셋 일정하니까 IC도 일정. 아, 그럼 이상적인 트랜지스터 나오겠네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베이스의 폭 W를 한 0.5로 설계했어요. 근데 출력 전압을 더럽게 높게 가해가지고 요 공핍층이 파고 들어오는 게 0.3쯤 돼요. 이쯤 되면 야 내가 0.5인데 너가 0.3이나 파고 들어오면 너 때문에 내가 0.2가 된 거잖아. 확연히 줄었어요. 그럼 요때 여기 W는 낮아졌다라고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이 뭐냐? 출력 전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또는 팹에서 뭔가 이 BJT를 만들었는데 출력 특성 곡선이 마땅히 이 세츄레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높은 전압점 가면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전류가 늘어나는 거죠. 이거 왜 늘어? 왜 늘어라고 엔지니어들이 이제 예전에 고민을 했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베이스 위스가 내가 설계한 W 값이 이 줄어드는 효과가 났네. 왜? 공핍층이 늘어서죠. 공핍층 왜 늘었어요? 네가 출력 전압을 세게 걸었잖아. VEC는 VEB 더하기 VBC인데 VEB는 입력 전류라서 전압이라서 내가 정해준 값인데 요거 내가 정한 값이에요. 파워 서플라이 전압에 내가 정해서 그만큼만 주고 있어요. 실제로 포워드 바이어스니까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겠죠? 기억나죠? 포워드 바이어스 더 세게 가면 저항돼요. 그럼 여기 그럼 메커니즘 자체가 다이오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세게 가해봤자 여기 뭐 10에 20승 여기 10에 17승 하면 빌트인 포텐셜 계산해 보면 1볼트도 채 못 걸어요. 그러니까 VEB는 정해진 값이 정해진 값이고 내가 뒤에 있는 VBC를 사실상 높이는 효과가 출력 전압이 높아지는 효과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베이스 비스 QNR 영역 W 값이 좁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베이스 비스 모듈레이션 이거 없애고 싶은데요. 베이스 비스 모듈레이션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가장 심플한 답은 이겁니다. 베이스 폭을 늘리면 됩니다. 충분히 베이스를 길게 설계해주면 폭을 충분히 W 값을 길게 설계해주면 앞서 설명한 거는 아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만약에 길게 설계하면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P뿔 이미터고 P- 컬렉터인데 여기가 N타입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홀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길게 간다고? 가다가 여기 전자랑 다 만나서 다 죽겠는데요. 떠오르는 지표가 있을 겁니다. 알파 T. 네. 베이스 트랜스포트 이피션스죠. 이 알파 T의 값이 분명히 줄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스가 이렇게 길면 가다가 여기 전자랑 여기 주입된 인젝션된 홀이랑 다 만나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컬렉터에 도달하는 홀은 급격히 감소할 겁니다. 알파 T가 확연히 감소하게 되고 이게 주는 임팩트는 베타 D스의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즉 증폭률이 훼손될 겁니다.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즉 VEC, IC에서 요렇게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잘 흐르도록 설계했지만 반대급부는 부작용은 증폭률의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증폭을 덜하면서 출력의 이 기울기 값을 0으로 만드는 이 기울기는 사실은 IC 나누기 V 있으니까 이거를 출력 저항분의 1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결국 출력 저항을 이게 무한대니까 기울기가 0이 나오죠. 출력 저항을 무한대에 가깝게 만드는 걸 감안해서 소자 설계를 할 때 베이스 폭을 넓게 설계했으나 단점은 베타가 줄어서 아마
이런 BJT를 쓰면 증폭률, 게인, A 값이 베타하고 RO에 의해 거의 결판이 나니까요. 얘를 키우다가 얘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게인을 무한대로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구나. 여기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식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답이 두 번째, 세 번째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앞서 저런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현상이 생겨서 출력 특성 곡선에 요 기울기 값이 이렇게 제로가 아닌 값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기울기 값을 다시 0으로 복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라는 건데 이미 답이 있습니다. 보는 대로 MB 베이스의 저기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늘리자라는 컨셉입니다. 요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항상 수학의 힘을 또 빌리면 됩니다. 요 식을 보면 얘를 올려주면 네, 요거를 낮출 수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 단점은 당연히 이제 증폭률이 또 훼손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여기에 농도를 NB 여기에 농도를 높인다라는 뜻은 넘어와서 아마 여기 일렉트론하고 자주 결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살아나가는 홀의 개수는 줄 겁니다. 결국 리컨비네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앞서 1번의 부작용, 이걸 길게 설계했더니 주입된 홀이 N형에 있는 전자랑 많이 결합한다. 그럼 결국 넘어오는 놈이 덜 넘어온다는데 요거는 전송되는 관점이고요. 여기 두 번째는 이제 베이스의 농도를 높여서 또 리컨비네이션이 많이 되니까 결국 이미터 이피션시 자체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 역시 동일하게 베타 지수 값의 값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도핑 농도를 높이는 일은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요거 쭉 설명을 합시다. 여기에 도핑 농도를 올린다는 건 여기에 P- 여기에 앰플이 돼요. 원사이디드 PN 다이오드가 되니까 내가 여기에 V 리버스 바이어스 VBC라고 합시다. 얘를 계속 키우고 0보다 더 크게 키우게 되면 이쪽 출력 곡선의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C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베이스 위스 여기 W 값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요 부분 있죠. 공핍층 요 놈이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걸 막으면 돼요. 치고 들어오는 걸 막는 방법은 컬렉터 쪽은 연하게 마이너스로 도핑하고요. 베이스 쪽을 진하게 도핑하고 돼요.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오는 공핍층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요 W는 안으로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프로파일이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들어온 홀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 요 액티브 영역에서 기울기가 0인 출력 곡선을 얻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급부가 아까 말한 대로 들어온 홀이 여기 도핑이 진해졌으니까 여기 전자랑 만나가지고 이미터 이피션시 이렇게 전달되는 게 나빠질 겁니다. 역시나 베이스의 도핑 농도를 올리는 게 두 번째 솔루션. 올리는 거는 컬렉터 정션 쪽에서 위에 있는 그림을 활용하면 요 정션에서 공핍층이 컬렉터 쪽으로만 거의 생기게 하는 전략입니다만 여전히 베타 값에 손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항상 공급층이 PN 다이오드에서 어느 쪽으로 P형 쪽이냐 N형 쪽이냐 어디로 많이 형성되느냐의 게임은 양단의 농도 차라고 공부했었잖아요. 아니 왜 NB를 올려요 그러면 세 번째 솔루션 NC를 낮춰요. 컬렉터 쪽의 농도를 극단적으로 더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베이스 그거 농도 올리면은 이 베타 손해나니까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아. NC를 줄이지 않은 겁니다. NC를 줄이면 그러면 다 해결되느냐? 일단 여기 베타 값만 찾아보면 여기에 NC가 없죠. NC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베타 DC는. 그죠? 베타는 NC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이게 세 번째가 제일 그럴싸한 아이디어인데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장 받아들일 만한 세 개의 솔루션 중에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3번입니다. 컬렉터의 농도를 낮추는 게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증폭률 베타의 훼손 없이 얘는 훼손이 안 돼요. 얘는 베타가 감소되지만 세 번째 솔루션은 베타를 세이브하면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가 아니냐면 시리즈 저항입니다.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여기 공핍증이 있지만 요 영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 요 영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아웃풋 특성 곡선의 VEC인데요. 이게 결국은 VEB 더하기 VBC인데 얘를 세게 가해줘서 굉장히 높은 출력 전압값에서 출력 전류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망하는데 실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떨어져요. 아니 이게 그거죠. 이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하는 건 다 태운다고. 아니 이게 올라가는 거 막으려고 했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상황까지 갑니다. 왜? 저항이 커져서 그래. 전압을 많이 가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여기에 IR 드랍이 생깁니다. 그게 결국 시리즈 저항 성분이죠. 도핑의 농도를 낮추면 저항값은 올라갑니다. 그죠?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길이분의 단면적. 요거 리지스티비티는 컨덕티비티의 역수고 컨덕티비티는 Q 뮤 N N Q 뮤 P P인데 농도를 낮춘다는 건 컨덕티비티를 훼손하겠다는 즉 리지스티비티가 증가하고 저항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도핑을 덜 했으니까요. 이게 단점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떤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은 또 저걸 해냅니다. 3번 솔루션이 실제 양산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칩시다. PMP니까요. 실제 요 웨이퍼 단면입니다. 크로스 섹셔널 뷰. 웨이퍼 이게 표면이고 이게 바닥면입니다. 웨이퍼 위에서 이렇게 이제 불순물을 주입해서 P 플러스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2m죠, 2m. 2m인데 2m 영역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도핑을 쳐서요. N타입을 만들어서 이게 베이스가 될 겁니다. 실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많이 했죠. 이 N형의 전압을 주기 위해서 컨택을 박아야 되는데 항상 MS 컨택, 네, 오믹 컨택 만드는 거 N 플러스 도핑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베이스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영역 여기가 네, 바닥면을 좀 내릴게요. 바닥면을 요 밑에까지 내립시다. 이 바닥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P타입 기판이니까 여기가 이제 그럼 컬렉터가 되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 했잖아요. 더 연하게 해야 된다며. 그럼 P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극단적으로 연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요 영역에 저항값이 커져서 안 좋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항값을 줄일 수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저항이 하나 있으면요. 패러럴하게 저항을 하나 더 달면 요거의 등가 저항은 내려가는 방식이 얘가 2옴이면 이 이온보다 작은 전체 저항값이 2보다 작고 싶으면 여기 밑에 2보다 작은 저항 하나 달면 돼요. 그 말은 요 밑에다가 뭘 단다고요? 저항이 작은 P 영역, 저항을 작게 하려면 P 뿔따구를 달면 돼요. 그래서 컬렉터 밑에 있잖아요. 요렇게 진하게 도핑된 요 영역을 서브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서브 컬렉터 영역을 형성을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 컬렉터의 전압을 인가하려면 결국 위에서 내려와야 될 텐데 요 메탈이랑 뭔가 만나야 되지 않나요? P뿔 영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P 플러스 영역을 만들어서 컬렉터인데 요렇게만 만들면 저항이 커지니 그 하단부에 서브 컬렉터 영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증가하는 저항을 다시 낮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도 해결하고 그 해결하려다가 생긴 부작용도 해결하는 이런 BJT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조건 좋나요? 단점이 있죠. 돈이 많이 듭니다. 서브 커넥터를 또 만드는 공정을 넣어야 되니 반도체 제조 공정상 공정 스텝이 더 늘어나니 시간도 늘고 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월급 줘야 되고 재료비 써야 되고 전기 써야 되고 물 써야 되고 다 돈입니다. 안 만들면 좋겠으나 안 만들면 시리즈 저항이 올라가서 베이스 비스 모듈레이션을 줄이려다가 다른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전류가 안 나옵니다. 역시 공학을 공부해 보면 100% 솔루션은 없습니다. 다 되게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말을 지향하는 최적점을 찾아내는 연구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잠깐 머리를 식혔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잘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인덱스 지표가 있습니다. 얼리 볼지인데요. 이 얼리는 일은 느린 얼리 레이트 할 때 그 부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애들이 얼리 볼지 뭐 이거 빨리 오는 전압인가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붙여서 만든 거니까요. 오해 없고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어려워. 이 얼리 볼티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얼리 볼티지는 조금 전에 배웠던 비스위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물리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얼리 볼티지 VA 값이 무한대다 이러면 No base width modulation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BJT는 결국 뭐 증폭기에 주로 활용이 되니까요. 출력 안에서 뭐 출력 전압, 출력 전류 이 얘기를 아까부터 주구장창했는데 여기 IC가 출력 전류고 VEC가 출력 전압이잖아요. 그 둘을 나누면 출력 저항 컨셉이 나오겠죠. V는 IR이니까 오물 법칙. 이렇게 쓰면 사실 전압 나누기 전류를 해야 저항이 나오니까 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역수 마이너스 1승을 해서 네, 출력 저항 R 낫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미분을 해서 얻어야 되는 값이니까 IC, VEC에서 이 기울기 값이죠. 요 기울기 값의 뭐 역수겠죠, 엄밀히는. 이거 역수가 저기 출력 저항이 될 텐데, 아마 회로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출력 저항은 바람직하게는 무한대에 해당하는 만큼 커지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유한한 값이 될 텐데 최대한 키우면 됩니다. 키운다는 건 이 슬롭이 슬롭 뭐 역수지만 요게 평평하면 네, 무한대의 출력 저항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현상은 여기 기울기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요 기울기를 정량화하고 싶은 겁니다. 기울기가 가팔라요, 덜 가팔라요, 매우 가팔라요. 이런 정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결국 뭘 해야 할까를 사람들이 고민하게 요 기울기를 쫙 연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이스 전류가 이게 높은 거죠. 이건 좀 낮은 거죠. 이렇게 또 쫙 했더니 재미나게도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설계하고 베이스 전류를 이렇게 올리면서 슬롭이 생기는 걸 측정한 다음에 외삽이죠. 엑스트라폴레이션 해서 했더니 한 군데서 딱 맞나요. 요게 이제 VA 값이 됩니다. 뭐 음의 영역이 여기서 생기겠죠. 코드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할 때는. 그래서 VA 값이 얼리 볼티지라고 얘기할 거고 이거는 크면 클수록 바람직한 겁니다. 만약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외삽하면 VA는 저 어디 무한대에 가서 만나겠죠. 예? 뭐니? 이건. 얼리 볼티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어, 그 그림을 하나 그려줍시다. 노트 해놨으니까.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가 되고 요게 VEC, 요게 Vout이 되죠. 요렇게 흘러가서 여기에 요 단자에 흐르는 전류가 Iout이 될 텐데요. 요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출력 저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 이게 증폭기로 동작이 될 때 개인을 보통 A라고 쓰고 요 개인 값은 출력 저항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출력 저항을 높이는 게 BJT의 증폭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 네, 다 됐네. 네. 실제 이 R, 낫은요,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회로상에서는 보면 됩니다. 이거 출력 전압. 출력 전압을 출력 전류로 나누어서 얻어진 출력 저항 값입니다. 이 출력 저항 값은 보통 얼리 전압에 의해서 거의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이 VA 값, 얼리 볼티지,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이 얘기를 해봅시다. 예, 슬라이드 하나 더 넘기면 이 어플라이드 볼티지 아니에요. 그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는 VA라고 해서 양쪽의 인간 전압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VA라 썼는데 BJT에서 VA는 얼리 볼티지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죠. 뭐 복잡하게 유도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요. 가만 살펴보면 베이스의 농도가 꽤 중요한가 봅니다. 얘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베이스의 전 도핑 농도를 높이면 좋죠. 쿼저의 뉴트럴 영역에 베이스의 QNR이에요. 넓히면 좋죠. 근데 이거의 단점이 베타 값을 줄인다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상충되죠. 이런 걸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내가 공대 안 가고 어디 가면 좋을 텐데. 아니, 내가 반도체 공학 안 하고 기계공학 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지만 항상 인생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학에서도요, 이 BJT라고 하는 이 트랜지스터 하나 설계하는데도 다 좋은 퍼펙트한 BJT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적에 맞게 BJT 소자 설계를 잘 하면 될 뿐입니다.
이 VA 가봅시다. 어떻게 유도하는지. 자, 여기서는 아웃풋 리지스턴스의 반대말이죠. 역수를 취했으니까 컨덕턴스인데 아까 전에 R 낫이라 했는데 R 낫의 역수를 G 낫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뒤집은 표현입니다. 자, 1호부터 내가 얼리 전압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나머지 성분들을 찾아가 봅시다. 앞에서 출력 전압 VEC는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고 이게 입력이 되니까 얘는 안 변하죠.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요 놈을 올리면 출력 전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자, 그러면 1호부터 아까 여기 아웃풋 인덕턴스로 바꿔서 요걸 풀어야 되는데 요 VEC라는 게 결국은 VEB 더하기 VBC인데 얘가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할 거니까 변화율을 볼 거니까 이 상수는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네라는 겁니다. 고정된 어떤 입력 전압값 하나에 대해서 보자는 겁니다. 출력 특성 곡선으로 돌아가면 ICV, EC가 있을 때 이 단 하나의 IB가 set 돼 있죠. 그 말은 VEB도 set, fixed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 커브에 대해서 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아웃풋 컨덕턴스는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 G 낫은 DIC, DVC인데 체인 룰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거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고 VBC에 따라서 바뀌는 걸 여기 넣어야 돼요. 요 위아래 관계는 요 W하고 VBC는 앞서 공부했잖아요. 어디? 요거요. 요거 함수잖아요. 여기에 리버스 전압을 가하면 여기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표현할 영역이 손해를 나죠. 서로 연관돼 있죠. 저렇게 연관돼 있는 변수를 끌고 와야 돼서 여기서 W를 들고 온 겁니다. 베이스에 표현할 영역.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 얘는 요 공핍층이 안으로 파고 들어오면 얘는 좁아져. 자, 요렇게 식을 쓰면 뒤에 거를 먼저 볼게요. 뒤에 거.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뭡니까인데요. 요 밑에 있는 거 XNC라고 했는데 여기 C는 컬렉터예요. 컬렉터 쪽이고 N은 N형 쪽이에요. X는 우리 PN 다이어드 공부할 때 항상 PN이 있으면 공필중에 있으면 여기 기준으로 이쪽으로 XN, 이쪽으로 마이너스 XP 뭐 이렇게 해서 N형 쪽, P형 쪽에서 X를 써서 공필중의 폭을 각 P형, N형 각각에 대해서 표현했죠. 똑같이 여기서도 X를 써서 요 빗금 집어있죠. 여기 표현되어 있죠. 요만큼 꼭 내가 빨갛게 칠한 요 공핍층 XNC라고 쓴 겁니다. 근데 VBC니까 뭐 그리고 PN 여기 컬렉터고 베이스니까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는 거죠. VBC가 바뀜에 따라서 공핍층 폭, 특히 N형 쪽, 베이스 쪽 폭이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W인데 얘를 W가 아니라 공핍층 폭을 구했으니 서로 변화되는 방향이 반대겠죠. 공핍층이 늘면 QNR 영역은 줄고 공핍층이 덜 늘면 QNR은 더 늘 거고 상대적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DXNC 나누기 DVC 형태로 써도 될 겁니다. 자,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요 각각을 볼 겁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모친 거 봅시다. 넘어갈게요. 세모친 거 하나 보고, 여기 또 세모친 거 하나 보이죠? 네, 요 각각을 풀 겁니다. 이제 각각을 풀어서 결과적으로 G 낫은 VA분의 IC니까, 네, 요 G 낫을 위에서 구하잖아요. 요 세모 둘을 곱한 게 G 낫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리 전압은 얼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세모 각각 하나하나를 1번 스텝, 2번 스텝하고 그 둘을 이용해서 얼리 전압 유도해낼 겁니다.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요 세모, DIC, DW 앞으로 쫓아가면 요겁니다. 요 앞에 텀을 먼저 계산합시다. 이거 DIC, DW 어떻게 계산할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IC, 터미널 전력과 앞에서 쫙 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때 폈지. 기억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다시 앞에 슬라이드 픽스 VEB예요. VEB 안 바뀐다는 겁니다. VEB 안 바뀌어요. 근데 나는 변화율을 살펴야 되니까 얘 안 바뀌니까 상수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건 VCB도 있고 VEB도 있는데 지금 내가 보는 거는 액티브 포워드 모드, 포워드 액티브 모드일 때죠. 포워드 액티브 모드일 때 공부했잖아요. PMP에서 이미터 베이스는 포워드 바이어스 걸고 컬렉터 베이스는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요.
결국은 여기 흐르는 전류값은 되게 작아요. 이 뒤에 있는 값은 작으니까 일단 무시하면 앞부분만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근사값을 취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하이퍼 사인 있죠. 얘도 네로 베이스라고 생각해서 안에 거 그냥 그대로 뜯어내면 됩니다. 그럼 LB, 여기 LB 약분돼서 여기 LB 없죠? 네. W만 톡 튀어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W에 대해서 미분만 하면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할걸요? IC가 W에 대한 함수니까 X, Y는 something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을 이거 X에 대해서 DDX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X의 마이너스 내려고 X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내려오고 x의 제곱 분의 1 그냥 마이너스 2승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수니까 그냥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났더니 식을 가만 보세요. 야, 내가 찾을 거를 딱 구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잠깐만요. 마이너스의 w분의 1 하나만 딱 앞으로 꺼내면은 요만큼 덩어리가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 IC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w분의 1 꺼내고 위에 있는 거 똑같은 거 IC 잡아놓은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DIC, DW는 마이너스 IC 나누기 W구나 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포드 액티브 모드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모 있죠. 앞으로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구해야 됩니다. 뭐 마이너스는 그냥 붙이면 되니까 XNC 나누기 DVC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요걸 어디서부터 찾아낼까를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캐패시턴스에서 결국은 이거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이 공피층의 변화 양쪽의 전압차에 의해서 공피층의 두께가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보면 공피층의 두께의 양쪽의 전압가하고 공피층이 절연막 두께가 되어서 뭐 C댐, C 정션 이거 공부했었죠. 지금 이거 컬렉터 쪽이니까 리버스 바이어스 걸렸을 때 도미넌트한 PN 다이오드의 캐패시턴스 값은 디퓨전 캐패시턴스 아니에요. 디퓨전 캡은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전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지금 리버스 걸렸으니까 축적될 게 없잖아요. 인젝션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공핍층에 의해서 캡이 결정돼요. 아, 이 아이디어구나. 그러면 들고 옵시다. PN 다이오드의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값을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공핍층 안에 이 C는 컬렉터 정션이라는 의미를 살리려고 붙이고 공핍층 Q 대비죠. 공핍층 안에 있는 총 전하량입니다. PN 다이오드에서 공핍층 안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는 누가 결정하죠? 라고 물으면 그 안에 도펀트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에 의해서 결정되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는 건 MP로 합시다. 똑같이 이 베이스 컬렉터. N형 쪽, 베이스 쪽이죠. 베이스 쪽에 요 안쪽으로 XNC라든 그 영역 안에 전하량이 궁금해요. 그러려면 전하량은 쿨롱이잖아요. 그걸 어디서부터 찾아오지? 한 개당 전하량. 이게 단위 전하량 1.6 곱하기 10-19 쿨롱이죠. 근데 나는 디플리션 영역 안에 총 전하량을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뭘 해야 될까를 떠올려보면 일단 이 전하량의 근원은 이온화된 도펀트예요. 그러면 도핑의 양, 단위 부피당 쿨롱. 아니, 개수죠, 개수. 도핑의 양이니까. 그럼 됐다. 이렇게 지워지겠네. 근데 지금 내가 단위 부피당 전하량, 차지 덴시티 구하는 거 아닌데, 요 폭에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XNC 길이를 곱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곱하면, 이게 삼성 다 날라가겠구나. 했죠. 근데 요 단면적은요, 요 단위 자체가 쿨롱 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생각할 겁니다. 에어리얼 커패시턴스 또는 커패시턴스 퍼 에어리아 의 컨셉으로 C 뎁 컬렉터 정션이나 C 정션 컬렉터나 뭐 같은 말이니까 여기는 C 정션 컬렉터에서 CJC라 썼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 Q뎁은 결국은 이게 단위 면적당이니까 그럼 길이만 곱해주면 요 세제곱 다 날라가니까 됐네. Q뎁 C는 얘구나. 라고 눈 빠지게 쳐다보니 Q는 미분해봤자 상수니까 튀어나오고 베이스의 도핑 농도는 일정하게 유니폼하게 도핑했다 가정하면 튀어나가면 되니 앞으로 나가세요 하면 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값이 툭 튀어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XNC를 VC에 대해서 미분한 값에 대해서 정리하면 QNB만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얘도 구했고 얘도 구했어요. 둘이 곱하면
아웃풋 컨덕턴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컨덕턴스는 위에 있는 요거랑 둘이 곱할 때 마이너스만 하나 띄워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여기 밑에 마이너스 넣을 거니까 없어져서 네, 둘이 곱한 값이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저 얼리 볼티지 전압값 구하고 싶어요. 네. 이 VA에 대한 식을 구하고 싶잖아요. 또 G낫을 구했다는 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요 식을 쓸 겁니다. 요거 내가 구했으니까 IC를 내가 구한 값으로 나누겠다라는 거. 그러면 얼리 전압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식 그대로 쓰고 내가 구한 값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위에 있는 거 넣고 그럼 요거 있는 거 넣습니다. 그러면 식 요렇게 전개되고 오 날라가고 IC 날라가고 뭐 위아래로 정리하면 얼리 전압은 얘입니다. 여기서 다시 아까 강조한 대로 베이스의 농도를 올리면 얼리 전압을 올릴 수 있죠. 근데 베이스의 전압을 올린다는 그러니까 도핑량을 올린다는 건 베타 값을 감소합니다.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베타 값이 감소하는 그 근원이 되는 건 이미터 에피션시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QNR 영역, 베이스의 QNR 영역을 올리면 얼리 전압 올려서 좋습니다. 하지만 베이스의 폭을 늘린다는 건 알파 T 값의 훼손입니다. 즉 T 플러스 2m에서 홀 진즉 쏴줬는데 베이스를 한참 가야 되면 W와 LB의 싸움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키워버리면 네, 별로 좋은 도달하는 홀의 개수는 와장창 감소해서 안 좋아진다. 2m 에피션시도 또 나빠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서머리는 뭐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BJT의 오늘은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에 집중해서 이상적이지 않은 현상 하나를 살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조금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People and P가 있는데 여기에 컬렉터 전압 VBC를 리버스 바이어스잖아요. 더 세게 계속 가해 보세요. 출력 곡선에서 전압을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전류가 이렇게 하다가 슬슬슬 올라가는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이 생기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까요? 출력 전압을 계속 가면 여기 리버스 전압을 더 세게 가는 겁니다. 더 세게 가면 PNW에 대해서 리버스 바이스 더 세게 가면 뭔 일 생기는지 배웠잖아요. IVA로 해서. 이거 가다가 더멀 커런트 뭐 저기 제너레이션 커런트 생긴 마지막에 와장창 이거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공부했었죠. 그거 여기 나옵니다. PNP BJT에서 브레이크 다운이 생길 만큼 출력 전압을 더 올리면 전류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터진다고 표현하죠. 전류가 와장창 흘러서 에, 전류원으로 동작이 안 되네. 트랜지스터 성능이 안 나오네. 브레이크 다운 때문이니까. 그 이외에도 PN 다이오드에서 배웠던 각종 난 아이디어란 현상들이 이제 BJT에 계속 하나하나 튀어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건멜 넘버라는 수치를 좀 공부한 다음에 이 지금 보고 있는 여기 그림 보이죠? 이게 현재 쓰고 있는 뭐 이건 MPN으로 바꾼 건데 BJT 단면도 굉장히 복잡하죠. 딱 한눈에 봐도 실리콘 웨이퍼 안에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겠네. 덩치가 큰 트랜지스터네. 누가 봐도 이거는 스케일링 다운을 해서 고집적, 고용량, 메모리 쓰고 뭐 연산용 칩을 만들 때 별 이득이 없네. 어떻게 하면 줄이지 해서 이걸 다 뜯어 고치고 모스 FET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시기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1986년에 인텔이 80386 CPU에 최초로 BJT를 쓰지 않고 모스 기술을 도입해서 양산에 성공합니다. 386, 486 펜티움 I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CPU는 진화 발전할 때 MOS 시스템을 썼습니다. BJT는 그래서 기술의 뒤안길로 넘어가게 됐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아날로그 집적 회로에서 고증폭을 필요로 하는 앰플리파이어에서는 여전히 모스보다 훌륭한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마켓 쉐어나 모든 면에서 이제는 과거의 뒷길로 빠졌습니다. 모스를 왜 씁니까? 한마디만 합시다. 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위칭 될 때만 전기를 씁니다. 유지될 때는 전기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옥사이드가 끼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BJT 보세요. 절연막이 없죠? 2m에서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다 PN 접합이에요. 오늘 잠깐 언급한 서브 컬렉터도 보일 겁니다. 누설 전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PN 다이오드가 퍼펙트하게 꺼져 있지 않는 한은 상시적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는 잘 안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렉처 노트 3번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